예, 안녕하세요. 최백은의 이기경제다. 오늘 벌써 7회인가요? 예, 벌써 7번째나 되네요. 오늘 제목은요, 새로운 처음. 말이 좀 과하죠. 조합이요. 처음도 새로운 건데, 거기다 또 이제 앞에 수식어까지 새로운, 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부제목이 코로나19와 그 다음에 이제 비례연합정당 창당. 둘 다 처음입니다. 그렇죠? 둘 다 처음인데 오늘 제가 이걸 주제로 잡은 이유는요. 오늘 제가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는 저에 대해서 저를 믿고 가준다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저는 사실 국민만 보고 갑니다. 여태까지 그랬듯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같이 한 몸으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지금 경제도 어렵고 많이 이제 어려운데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의 실력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해외에서 그러니까 칭찬이 말도 아닙니다. 가장 모범적인 국가 전 세계에서요. 그렇죠. 저 많이 수척해졌다고 지금 이제 댓글이 올라오는데요. 요새 밤늦게까지 창당하고 그다음에 이 작업 수행하면서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응원 덕분에 제가 견디고 있으니까요. 제 건강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길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따가 이제 다스베이다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이제 이해를 해주시도록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코로나19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실험인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문제를 제가 이제 주제를 새로운 처음, 그러나 오래된 익숙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는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처음 겪는 어떤 하나의 감염병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처음 겪는 하나의 이런 그 감염병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은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해왔었던, 관성적으로 해왔었던 대응들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이제 이런 이제 그 모순을 제가 좀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나왔을 때 놓친 거는 이 확산 속도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치사율에 초점을 맞추면서 놓친 게 확산 속도였었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확산 속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 연휴 끝나자마자 제가 이 추경 편성 필요하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었는데요. 그때 그 이유가 이 확산 속도에 저는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확산 속도에 초점 맞췄는데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 그러죠. 사람하고 짐승이 같이 걸리는 어떤 병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 간의 경계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허물어지고 있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말이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동물하고 사람 간의 경계가요. 근데 이런 현상은 사실 우리가 경제나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된 현상이죠. 우리가 10년 전에 겪었었던 미국발 금융위기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불리는 이유가 한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확산된다고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분리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제 정책도 개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세계가 좀 촘촘하게 얽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지금 새로운 이 현상들을 21세기에 많이 겪고 있는 것들은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음으로 생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이 코로나19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감염을 이제 방지를 하려면은 접촉을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접촉을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이런 거 하잖아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뭡니까? 활동이 위축되죠. 활동이 위축되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활동들, 우리가 경제활동은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으로 나누는데 경제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번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경제를 생태계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생태계 관점으로 소리가 적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댓글에 그러니까 경제를 좀 생태계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생태계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동물이나 식물이 있고요. 그리고 동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어떤 자연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토양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뭐 공기라든가 기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의 생물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그러니까 생태계인데 경제를 생태계로 우리가 좀 이제 그 하나 표현을 한다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소비를 하게 되면 소비를 해야지만이 생산하는 사람들이 상품을 또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상품을 생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소득이 발생하죠. 그래서 또 소비를 하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소비와 생산과 소비가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순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제 생태계의 하나의 특징이죠. 우리가 먹이사슬 체계가 이렇게 있듯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사람들이 접촉을 최소화하려다 보니까는 소비가 그러니까 그만큼 축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타격을 보게 되죠.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렇죠?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즉 경제 생태계가 붕괴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은 다시 이걸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정부가 시장이 이게 지금 그러니까 멈춰져 버린 거니까 이게 다 끊어져 버린 거니까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각국의 정부들이 대응하는 걸 보면은 과거의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새로운 현상인데 그 대응하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돈들을 막 풀고 있죠. 금리를 그러니까 바닥까지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그러니까 제로금리까지 지금 다시 돌아갔죠. 거기다가 중앙은행에서 새 돈을 찍어내서 공급하는 그러니까 소위 양적 완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동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3월 달에 금리를 3월 4일 날 한 0.5포인트를 쫙 내렸는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가가 그러니까는 한 1000포인트가 다우지수 기준으로 한 1000포인트가 폭락을 했어요. 또 엊그저께 우리가 다시 1포인트 내려가지고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내렸는데 거기다 또 뭐냐면은 새 돈을 그러니까 7천억 달러를 그러니까 찍어내서 풀겠다고 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2 내지 13포인트 폭락했어요. 다우 기준으로 하루에 3000포인트가 폭락했습니다. 밤새, 하룻밤새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 얘기는요. 시장에서는 자, 돈 풀고 금리 인하는 게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시장에 돈은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사람들의 활동이 이게 연결이 끊어지다 보니까는 돈이 있어도 그러니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핵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걸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겁니다. 안 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림이죠. 0.5% 내리니까 한 1000포인트가 뚝 떨어지고 1% 내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한 3000포인트가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벌어진 건데 이게 이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시장이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소비하고 생산하고 이게 소비로 이게 순환되는 것이 이게 사람들의 접촉이 중단되면서 이게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걸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딱 초점을 맞춘 게 뭡니까? 소득이 끊어진 사람들한테, 소득이 끊어진 사람들은 소비를 하려면 소득이 지원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만 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반드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저축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비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소득을 지원하죠.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 주는 게 그건 정확하게 접근한 거예요. 정확하게 접근한 건데 좀 더 이제 넓은 범위로 이제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넓은 범위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태계처럼 먹이사슬 체계들처럼 악어하고 악어 세계가 서로가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상생을 하고 있듯이요. 경제도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경제 활동들은 상호 의존, 상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업이 그 하면 어땠습니까? 그 관광객들을 모셔다가 이제 맛집 같은 데 이제 그러니까 투어도 시키고 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품들도 소개시켜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업하고 음식점 이런 것들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화관하고 또 음식점도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영화관에 많이 와야지만이 영화관 주변에 음식점도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근데 사람들이 활동이 이축되면서 이게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렸는데 돈만 푼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냐고요. 그러니까 금리만 내린다고 이게 해결되냐고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방역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때까지 그래서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정부가 이걸 인위적으로 연결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연결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소비를 연계한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사실 우리가 신자유주의의 본산이
시장에다가 경제를 맡기는 게 이제 신자유주의인데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하고 미국입니다. 그렇죠? 영국이 코로나 대책으로 이것도 1차 대책이에요. 이것까지 부족할 겁니다. 1차 대책으로 얼마를 그랬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45조 5천억 원을 투입을 했어요. 네? 1인당 한 67만 원을요. 그러니까요.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간밤에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헬리콥터 트럼프라고 그랬죠. 이 헬리콥터가 뭐냐면요. 위에서 하늘에서 돈을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그러니까 1,000달러씩 그러니까 한 124, 5만 원 정도 되죠. 환율 적용에 따라서요. 1인당 1,000달러씩 그러니까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의회에 이제 통과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렇죠? 이렇게 지금 시장에다가 경제 활동을 맡기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본산이 영국과 미국에서도 이렇게 돈을 막 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저들 나라들은 국가 부채도 미국은 국가 부채도 GDP 대비 105%가 넘어요. 우리나라는 40%도 지금 안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 나빠진다. 그렇게 돈 쓰게 되면은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과 영국은 지금 우리보다 재정 건전성이 더 안 좋은데도 저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경제가 이렇게 붕괴된다 이거예요. 지금 재정 건전성 걱정하는 이 학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지금 방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이제 견디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는 폐업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도산할 수밖에 없고 소기업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분 실업자들을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결국은 다 해결해 줘야 되는. 나중에 일자리 만드는데 또 돈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사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다 이거예요. 지금 방치하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 이걸 막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좀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죠. 이 방역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결할 때까지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재난 기본소득이든 뭐든 간에 지금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억지로라도 이게 끊어지는 것을 이걸 연결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업들이 붕괴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융부실로 이어져요. 예? 금융회사들 다 돈 빌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악순환고리가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요. 자,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 그러니까 포퓰리즘 아니냐. 소위 말해서 부자한테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왜 돈을 주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전 국민한테 줘야 된다 방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과거에 우리가 그 공짜 점심 논제, 그 무상급식 하면서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지금 또 이제 반복되는 측면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람한테만 주자. 근데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선별해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선별해내는 비용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다 주고 그 비용을 따로 쓰지 말고 그래서 다 준 다음에 고소득자한테는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소하냐면요. 우리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세금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세금을 이제 정산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뭐냐면 공제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공제가 뭐냐면 기초공제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 이 두수당, 머리수당 그러니까는 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한 150만 원씩이요. 근데 이 혜택을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요. 이 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게 고소득자들이에요. 고소득자. 저소득자들은 이 인적공제 혜택을 거의 못 봐요. 예? 하나도 못 봐요. 워낙 소득이 적으니까는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이 인적공제를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자 이거예요. 없애면은 저소득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도 이제 피해를 안 봐요. 인적공제 어차피 혜택을 못 보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고소득자들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혜택을 몇십만 원씩 보고 있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렇죠? 그러면 고소득자들은 그러니까 인적공제를 폐지하게 되면 세금을 그만큼 더 내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은 회수할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고소득자들한테는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그러니까는 누가 그러니까는 피해를 받는지 이걸 조사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거 만약에 공무원들이 선별을 해가지고 주게 되면요. 거기서 누락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공평하지 않다. 왜 나는 지원을 안 해주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이게 지금 굉장히 긴급한 상황 속에서 행정이 그러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평, 불만들이 또 나옵니다.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은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국민을 다 지원해주고 고소득자들은
다시 그러니까 세금을 그러니까 지금 세금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환수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세금을 추가로 걷자는 게 아니라 그 공제를 혜택을 주는 부분을 지금 한시적으로 멈추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인적 공제만이라도요. 그러면 그걸 해소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게 훨씬 더 그러니까 비용도 안 들고 비용도 안 들면서 일단 지금 긴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저기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우리가 비용을 지불할 거를 미리 막는 차원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한 것이 지금 경제든 전 세계든 간에 제가 저기 중간에 보게 되면 노율로라고 그랬죠. 지금 한 가지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요. 금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했습니다. 금 가격이요. 주가가 폭락하는 건 둘째치고 금 가격도 폭락을 했어요. 뭐 유가도 폭락하고 그랬죠. 근데 금 가격의 폭락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금 가격은요. 물가하고 그러니까 같이 움직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 금에다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예? 금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금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떨어지냐? 디플레이션으로요. 디플레이션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옆에 나라는 일본이 우리가 잃어버린 30년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사람들이 디플레이션이 하게 되면요. 소비를 안 합니다. 소비 안 하면은 금리 낮춰줘봤자 기업들 투자 안 해요. 왜? 물건 만들어봤자 안 팔리니까요. 기업들이 투자 안 하면 고용도 더 줄어들죠. 실업자가 막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실업자가 생기게 되면 또 소비할 여력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디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제가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일단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데가 투입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의회에 또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는 야당이 또 그러니까 이건 또 이제 딴지 걸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오히려 선진 국가들은 야당이 오히려 그거 아주 부족하다고 트럼프가 그러니까 국회에다가 요청한 것조차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더 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사회적 재난을 가지고 정치적인 쟁점을 안 만들어요. 선진 국가들은요. 왜 그러냐면은 국민들한테 오히려 뭐냐면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저기 오히려 더 욕을 먹거든요. 네? 사회적 재난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딴지 걸고 그렇게 하게 되면요. 그렇잖아요. 대구에 만약에 거기를 재난 지역으로 안 해주고 거기 지원 안 해주게 되면 야당, 보수 야당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이 그러니까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사회적 재난은 정치 쟁점화를 안 합니다. 선진 국가들은요. 상식적인 나라에서는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이 보수 야당들은 저런 기본 상식도 제가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다음에 재정을 만약에 협조를 안 해줄 경우에는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 긴급 재정 명령권까지 동원해야 돼요. 대통령이요. 헌법에 보장된 거예요. 긴급 상황 속에서요. 또 그거 가지고 안 되면은 한국은행이 우리도 양적 완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한국판 양적 완화를 하자. 저 뭐냐면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특히 어려운 사람들의 금리를 낮춰주는데 지금은 돈 찍어내도요. 이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져요. 지금 디플레이션이 지금 발생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예?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은 재정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융을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연결고리를 이걸 유지시켜야 돼요.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은 다들 그냥 다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먹이사슬 체계가 만약에 끊어져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동식물들이 다 같이 연쇄적으로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약화되게 되고 또 이제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경제도요. 굉장히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가 끊어질 지금 위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정부가 나서서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이제 통제가 될 때까지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좀 회복될 때까지 적어도 정부가 이거를 유지시키는 것을 연결이 유지되도록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진 국가가 괜히 지금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쟤네들은 돈을 찍어서 나눠주는 거 이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맞는 지금 이 현상인 거예요. 미국의 다우지수가 지금 29,500대에 있던 게 2만 선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정도로 내일 또 떨어질 거예요. 지금 선물 시장이 오늘 그러니까 한 800포인트 이상 떨어졌거든요. 내일 또 떨어질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것이요. 1월 달에 경제 보고 받으면서 이번 사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대책으로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관료들은 과거에 관성대로 이렇게 과거에 했던 것을 또 끄집어내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대통령께서는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 가지고
좀 저기 특단의 대책을 내놔라. 평상시에 그러니까 그 쓰던 대책에 머물지 말고 이런 요구를 하는 거 보고서는 저는 그 역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참 진짜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제가 그때 생각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새로운 처음이다 이런 걸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이제 우리가 비례연합당이요. 비례연합정당을 이제 우리가 만들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렸습니다. 어저께 민주당이 참여를 하고 4개 소수정당이 참여함으로써 이제 드디어 이제 비례연합정당을 우리가 상당했고요. 어저께 오늘까지 이제 시민을 위하여고요. 정당 이름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요. 더불어시민당으로 바꿨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이제 뭐냐면은 민주당 이게 결국 이제 민주당의 이제 그러니까 파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뺏기지 말자고 해가지고 보수 야당이 지금 반칙을 써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을 그러니까 지지층들의 표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더불어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주도를 한 거기 때문에 시민당이다 해가지고 그래야지만이 좀 이제 쉽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제대로 투표를 할 수 있게 안내를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불어시민당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니까는 어저께 우리가 이 참여한 소수 정당들한테 같이 이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협약식도 맺었고요. 그리고 이제 합의서도 이제 우리가 향후 어떻게 일정을 치르겠다는 것에 대해서 합의서도 다 이제 받아냈고요. 제가 어저께 그걸 밤늦게까지 하느라고 개별 정당들을 제가 늘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하고 이제 동의를 받아가지고 다 서명을 받느라고 어저께 굉장히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굴이 좀 까칠해 보일 수 있을 텐데요. 뭐 여러분들 제 이렇게 축이 나서도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 이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어저께 YTN 아침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얘기했던 건데요. 우리가 개정선거법 취지는요,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이 골목상권 보호법에다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골목상권 보호법이 뭐예요? 저희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재벌 대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까지 뺏어먹고 앉았고 그러니까는 거기는 그러니까 침탈하지 말라고 이걸 보호막을 쳐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작년 연말에 통과된 그러니까 개정선거법이 일종의 골목상권 보호법인 거예요. 소수정당들한테 그러니까 소수정당들 좀 배려해주자 국회 진출을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거대 재벌 자본 중에 하나인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어가지고 이 미래한국당은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으니까 소수정당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수정당으로 이제 유장시켜가지고 골목상권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종의 이건 반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가 교육자이면서 이런 일에 지금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요. 저는 항상 행동할 때 기준이 뭐냐면은 이 정책이 아니면 이런 정치적인 어떤 행위가 교육적이냐 반교육적이냐. 반교육적이랄 때는 저는 이제 침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학생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제가 어른으로서 선생으로서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그걸 듣고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반교육적인 걸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아이들은 뭐냐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이기기만 하면 되겠다.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잠깐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불공정하게 게임을 하더라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이게 인간이 사는 사회가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사회가 돼버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나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명이 지금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4번이 제일 큰 4번이 저기 앞에 가서 자기는 저기서 뛰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걸 문제는 뭐냐면 저 옆에 있는 선생이 저걸 인정을 해준 거예요. 선관위가 인정을 해준 거예요. 예? 저거 잘못했다고 너 다시 이쪽에 반칙이니까 퇴장시키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3명 중에서 한 명은 뭐라 그러냐면은 야, 우리 다 출발선을 지키자. 우리라도. 예? 뭐 정의당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데가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출발선 지켜야 된다. 우리라도. 쟤네들 욕하는 건 욕하는 거고
예? 이거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 그럼 제 앞에 있는 애가 뭐라냐? 뒤에 있는 애한테 저 더맨 더머, 예? 저 바보들, 예? 이렇게 이제 비웃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민의를 왜곡시키고,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방치를 할 수 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 특히 뭐냐면 진보 진영이 왜 저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저 반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 반칙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다 같이 그러니까는 저 침묵의 카르텔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판을 해야 되고 저걸 정상화시켜야 되는데도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는 걸 가지고 같이 반칙을 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 앞에 가서 뛰는 사람한테 가는 사람을 달리기 시합의 심판이 인정을 해줘 버렸어. 근데 그런데도 그러니까 저 출발선을 지키고 있는 게 그게 원칙입니까? 같이 저 앞에 가서 같이 뛰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 앞에 가서 같이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소위 말해서 공정성을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공정성을 회복시키겠다는 거고 저 앞에 가 있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은 공정성을 깨트린 거란 말이에요. 같은 꼼수가 아니죠. 우리는 공정성을 그러니까 정상화시키는 거고 저쪽은 공정성을 깨트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같은 꼼수예요. 그렇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는 뭐냐면 소수정당 목까지 찾아주겠다 이거예요. 일부를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원칙을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같은 그러니까 꼼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제 페북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자, 미래한국당이 지금 민주당한테 니네도 꼼수 쓴다고 이렇게 공격하고 이제 적반하장 뭐 이러면서 공격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더불어시민당이 꼼수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이 꼼수라고 한다는 걸 만약에 인정한다 치자 이거예요. 예? 저 태극기 모독당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듯이요.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도 꼼수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기들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 미래한국당도 꼼수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니네들도 국민에게 잘못한 거에 사과하고 해체시켜라 이거예요. 미래한국당 해체하면은 우리도 더불어시민당 바로 해체하겠다 이거예요. 더불어 해체하겠다 이거예요. 같이요. 예? 그러면 해결될게. 그러면 자기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꼼수인 거는 가만 놔두고 상대방이 꼼수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만 없애라고 앉아있으면은 그야말로 도둑놈심보죠. 도둑놈심보고.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공정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화시키고 선거법을 그러니까 원칙을 우리가 살려내는 점에서 이건 지금 정의입니다. 정의로운 행동인 거예요. 시민들이에요. 그렇죠? 이거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은, 예? 과거 군사정권 때는 우리가 침묵하고 살았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걸 침묵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 정상화 시켜야 되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인데 공정과 정의가 넘치는 사회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게 꼼수가 아니라 사회의 정의와 공정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잡는 문제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미래한국당하고 똑같은 짓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미래한국당은 말 그대로 반칙과 불공정이고요. 우리는 공정과 정의를 그러니까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더불어시민당을 중심으로 다들 그러니까 뭉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시민당의 지금 의석 배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가장 후순위를 배치했습니다. 후순위라는 건 무슨 얘기하죠? 당선 가능한 번호에 그러니까 마지막 7석 정도를 이렇게 배치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만약에 민주당 지지표가 다른 쪽으로 만약에 분산되게 되면요. 이쪽에 민주당에서 보낸 비례 후보들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그러니까는 당선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일당 뺏길 수가 있습니다. 일당 뺏기면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국회의장 뺏깁니다. 국회 운영에 굉장히 차질이 생겨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그러니까는 민주당을 일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 집중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한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의 번호를 가지고 하나의 사표도 없이 예? 하나로 나가자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민주당이 일당을 지킬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이 국회 운영을 그나마 사사건건 딴지거는 예? 보수 야당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마지막까지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다 집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집중 안 하면은 민주당이 일당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하고 지금 민주당이 합당을 합당하지 않겠다잖아요. 예?
거기다가 만약에 열린민주당이 뭡니까? 20석 이상을 못 얻게 되면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못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 힘도 발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3% 미만 되면 어느 한 분이 댓글 달았는데 사표가 돼버려요. 더군다나 이게요. 그래서 한 군데로 다 몰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그러니까는 일당을 그러니까 사수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반수까지 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몰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